이 사람이 얼만큼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아주 무난 그 자체로 평균치를 얘기하는 게 4%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와중에도 2%짜리 예금을 하는 건 말이 안 말이 되네. 안 되는 거, 기본이 4인 거예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120년간 증명된 4%의 룰. 노벨 재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으로 소비하되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벨의 유언에는 자산을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의 67.5%를 상금으로 줘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쓰지 말고 수익만 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돈의 셈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투자자들이 상식처럼 여기는 원칙은 4% 룰입니다. 4% 룰. 1994년에 재무관리사인 윌리엄 벤젠이 미국의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증한 은퇴자금 인출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은요, 운용하는 자산의 4%만 매년 인출한다면 원금이 줄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다라는 수학적인 근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4%의 룰이 뭐예요? 말 그대로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고갈되는 형태로 쓰면 금방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하지만 4%만큼을 뽑아 쓴다면 무한히 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포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주 높은 확률로 4%는 배당을 만들 수 있구나. 또는 그만큼의 수익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10% 이상의 수익을 주식으로 내는 것 물론 믿지만 안 되는 해도 많죠. 그럴 수 있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어떤 때는 막 20% 30%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현금 흐름을 원하는 우리에게는요. 너무 과하게 높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4%를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요. 아주 높은 확률로 4%가 매년 따박따박 나와지거든요. 즉 무위험 리스크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요. 사실상 진짜 안전하게 파킹을 해둬도 4%까지는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상하는 그 정도만큼 뽑았으면 원금은 그대로이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룰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의 룰을 뒤집어 보면 뭐가 나오나요? 96%. 4%의 룰을 뒤집어라? 자,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4%룰 이렇게 적어요. 4% 뽑았으면 인출하면 평생 쓴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냥 4% 뽑았으면 평생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 공부 조금 해가지고요. 4% 정도 나오는 걸 찾아서 넣어놓는 거는 해야 된다. and 누구나 정말 편하게 마음 쉽게 투자 진짜 깊이 하지 않아도 4% 정도는 만들 수 있다. and 그 어떤 수익률보다 4%를 타겟팅 한다면 너무 달성하기 쉽다. 은퇴자들이려면 마음 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자, 깨님이 하지 못했던 뒤집어 봅니다. 뒤집기. 뒤집기. 자,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4%라는 것은 100분의 4를 의미합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25. 그렇죠. 4분의 100이 됩니다. 그렇다면 2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네. 배를 붙여볼게요. 25배의 룰 같은 게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언제 쓰냐면 내가 돈 모으기 시작할 때? 네, 돈 모으기 시작할 때 언제 뭐에 25를 곱하냐면 은퇴자금 계산할 때 씁니다. 자, 은퇴자금 즉 내가 한 달에 얼마 필요하지? 25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배인 겁니다. 한 달에 얼마 필요하지? 이거 1년으로 환산해야겠죠. 그러면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네. 투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72의 법칙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은퇴할 때 얼마 있어야 될까? 누가 물어봤습니다. 제깨님은 뭐부터 물어봐야 되죠? 너 노후에 얼마 쓸래?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어? 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200만 원 있으면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5. 그 친구는 2,400만 원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곱해봐요. 25배. 그럼 뭐가 나오죠? 자, 계산기 돌려주세요. 문과깨님님. 6억이죠. 오. 자, 6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너는 6억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그 모든 말 속에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 네가 6억을 모은 후에 4%를 뽑아 쓴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 그 전제하에 6억이라는 은퇴 자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또 한때는요. 파이어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엄청 유행했던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인데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요? 파이어 싫어해요? 조기 은퇴? 네. 한탕 쳐서 빨리 은퇴하겠다라는 그 마인드를 싫어한다고요? 네. 자, 파이어는 기본적으로 큰 돈을 벌어야죠. 돈을 뻥튀기 해서 내년에 퇴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파이어 한때 정말 유행을 했습니다. 2021년과 아마 2025년 그리고 2026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오르내리는 단어가 될 겁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과 다른 개념이 되죠. 엄청 조기 은퇴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직 큰 돈을 안 만져봤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감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심지어 SNS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기 속에 인플레가 심해요. 생각해봐요. 정말 갓 입사한 친구들이 회사 일 진짜 못 해먹겠네. 나 이걸로 그냥 파이어 해봐야겠다. 으악 할 때 얼마 벌어야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을 그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얼마를 목표로 해? 얼마 벌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꼬박꼬박 살만한 돈이 나오면 은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유행처럼 했던 게요. 아까 여기에서는요. 노후에 내가 얼마를 쓸지를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기준이 뭐예요? 노후입니다. 즉 내가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후를 걱정 생각하는 거라면 여기서는요. 지금 엄청 빠른 조기은퇴잖아요. 즉 월급인 거예요. 월급. 즉 내 연봉에다가 25를 곱해서 계산했어요. 다. 얼마 필요해? 너 연봉 얼마인데? 나 지금 대기업 과장님 정도 되니까 나 한 550 받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나오잖아요. 네, 곱해볼까요? 550 곱하기 연봉으로 환산한 다음에 25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16억 5천만 원? 네, 16.5억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파이어 하려면 20억은 필요하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와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20억이라는 게 음. 정말 노력하면 만들 수는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파이어를 기준을 잡을 때 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7억 벌어서는 은퇴 못해. 9억 벌어서는 은퇴 못해. 이런 말들을 은근히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는 기준이 노후 자금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연봉에다가 곱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면 SNS는 전부 다 대기업밖에 없잖아요. 희한하게도.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냥 20억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니 더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짝 뻥튀기를 해가지고 20억을 만든다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고 호황된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4%의 룰을 은연중에 녹여가지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만큼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아주 무난 그 자체로 평균치를 얘기하는 게 4%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와중에도 2%짜리 예금을 하는 건 말이 안 말이 되네. 안 되는 거 기본이 4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4%를 가정하고 저런 말을 합니다. 또 4%를 가정하고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누군가가 형 나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너 은퇴하고 싶어 나 퇴사하고 싶어 얘기를 합니다. 자 퇴사 누군가가 저에게 퇴사의 고민을 했을 때 저는 yes를 외칠까요? no를 외칠까요? No. 그렇죠.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no를 외칩니다. 왜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네가 받는 월급 약 300여만 원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월 300이 나오려면 4%로 가정해 볼게요. 우리 대화 속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얼마가 있어야 4% 한 게 300만 원 나오냐? 300만 원이 나오냐? 즉 3,600이 되는 거죠. 쉽죠? 9억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지금 관두면서 월급 300만 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9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반납하는 거야.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전 재산에 나의 금융자산 중에서 9억 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라고요. 한꺼번에. 그만큼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되게 파워풀한 건데 우리가 회사를 관두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큰 9억 원을 회사에 반납하고 나오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내 인생에서 9억 원이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오케이가 안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단련됩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근데 저거 생각하고 퇴사하진 않았죠. 저요? 응. 아니요. 저는 지금 와서 고백하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제2 성향 강하죠? 네. 근데 제 삶에 엄청 중요한 몇 가지의 의사결정을요 지나서 보면 매우 충동적으로 한 게 많아요.
일단 봐봐요. 당시에 제가 받던 월급과 제가 성과급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나온 거 지금 생각하면 살짝 이해가 안 돼요. 아, 과거에 나를 바라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일어섰으니까 괜찮지만 그치. 그 어린 그때 관둘 때의 그 친구를 지금 인터스텔라처럼 먼 미래 제가 지금 지켜보는 기준에서는요 준비가 너무 안 됐거든요. 너무 안 됐는데 뭘 믿고 퇴사를 한 거지? 저만큼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퇴사를 한 거지? 라는 미스테리가 듭니다. 그만큼 미성숙한 존재로 퇴사를 했던 거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미성숙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P의 성향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것보다는요 N이 너무 강했나? 뭐든 할 수 있게 만들었나 봐요. N이라는 건 망상쟁이잖아요. 저는 진짜 망상쟁이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과했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소설을 쓰고 야 그래도 이 업계에서 이 정도 존재감을 만들었으면 레코드를 쌓았으면 야 나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망상인 거죠. 나가서 엄청난 개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4%의 법칙과 그로 인해 파생된 25배의 룰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은퇴 자금 계산할 때 지금 당장 파이어 할 때 나한테 필요한 목적 자금의 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라는 게 얼만큼의 목돈과 가치를 견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쉽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저 6억이라는 게 어쨌든 노후 자금으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내가 원금으로 저 6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과정은 투자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고 복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인 거죠. 그냥 더해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대화들을 계속 듣고 점점 이게 체득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걸, 세상의 모든 걸요. 덧셈 뺄셈으로 계산하지 않죠. 곱셈으로 계산하죠. 그렇죠. 점점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덧셈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6억 모으시면 됩니다. 6억을 어떻게 모으며 또는 6억 모아가지고요 그거 뽑았으면 금방 없어질 텐데. 고갈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덧셈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으는 것부터 이미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하지만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이제 배워가고 있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굴릴 때는 7%로 굴립니다. 탔을 때는 4%, 5%를 얘기했지만 7%로 굴릴 때 6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복리로 역산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마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들 겁니다. 자,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만들어진 목돈을 활용하는 방안도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투자는 곱셈이기 때문이죠. 자, 책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더 고금리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4%를 6%로 바꿔서 계산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4억 원이라면 연간 2,400만 원, 약 월 200만 원을 인출을 하더라도 원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으로 소비하는 삶은 노벨 재단이 120년 동안 상금을 계속 줄 수 있었던 비결이자 우리의 노후에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핵심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거를 실현하려면 충분한 원금을 모으는 것과 함께 그 자산을 적절히 운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연금 계좌에 모인 자금을 현금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요.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높았죠. 작년 5월이었으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요. 여러 가지 인컴 자산들을 이용해서 6%를 만드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느낄 때 어때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그죠. 그때는 플러스 고배당주도 오르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사도 사실상 5, 6%는 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많이 달라지긴 했죠, 지금이랑.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아주 평균적인 결과로서 얘기하고 있는 4%의 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초저금리 오래 겪었습니다. 진짜 그때 투자했을 때는요. 많이 달랐어요. 금리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제가 겪었던 초저금리 은행이 한 1점 몇이었던 것 같은데. 예금이 1.6, 1.8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5대 없이 1.4 해서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초저금리라는 건 제가 일했던 2010년대입니다. 자, 이때 금리는 계속 초저금리였고 우리는 초저금리 시대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더 나아가서 예금 금리도 1%대에 머물던 적금을 해야 일을 넘어가던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제가 당시에 기억나는 게 GS 채권이었어요. 신용도가 매우 높았는데
3.2%로 기억합니다. 이걸 발견하고 우리 고객들한테 매수를 해줬을 때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왜냐하면 3 붙은 거 보기 힘들었어요. 저축은행 가야 볼 수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초저금리를 지냈을 때 놀라운 건 이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장 기업들의 배당률? 고배당은요 4, 5%였습니다. SK 이런 거요? 네. SK텔레콤은요 참고로 제가 많이 매매를 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SK텔레콤은 가격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딱 만 원을 배당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기 쉬웠던 게 25만 원과 20만 원의 박스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배당은 만 원인 거죠. 25에서 하면 4%고 20에서 하면 5%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하면 그냥 만족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20m 떨어지도록 두지 않겠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봐봐요. 이게 둘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언제 사도 괜찮은 수익률을 줬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배당주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생각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지금 플러스 고배당 막 4% 중반도 잘 안 나오죠. 그만큼 된 건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좀 부풀려져 있는 것들은 좀 꺼질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준금리가 2, 3 정도로 꾸준히 가더라도 아 배당주들은 한 4, 5 정도는 계속 주겠구나 라는 정도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4%의 룰은 철저하게 지켜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앞쪽을 보고 뒤쪽을 보자고요. 자, 앞은 채권이고요. 뒤쪽은 주식이죠. 자, 채권은 금리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랬던 그때가 만약에 여기가 1%대 실제로 이랬으니까 주식은 여전히 10%가 넘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금리라면 주식 시장에는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게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 여기가 4가 되어도요 여전히 주식은 크게 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 좋아진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요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의 4%의 룰이라는 기준은요 이 채권 시장은 금리 따라서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친구는 굳건하게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기대 수익률을 가진 채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섞은 우리는 4% 밑으로는 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리를 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그래도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6 만드는 거 그래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4% 룰을 거의 달고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좀 올리자. 6%의 룰? 저는 일단 5%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도 저는 5% 정도로 그냥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5%. 왜냐? 5%만 해도요. 거의 다 놀랄걸요? 5%의 상품 자체는 없잖아요.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인출률을 정해서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야 저 IS에서 배당하고 있는 그거 6점 중반이거든요. 전체적 배당 수익률이.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포트를 짜면 5%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해놓은 게 6.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배우고 공부하면 할수록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도 이 책을 통해 입문하신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요. 5, 6 정도는 기본적으로 목표 삼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저희는 지금 6.3, 6.6 정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낮은 이유는 훨씬 큰 목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더 보수적으로 가는 거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4%의 룰이라고 했던 거는 과거의 저금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는 5%, 많게는 6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정말 평소 때 수익 소비를 많이 얘기하고 많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영상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올해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수익 소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겠어요. 어떤 식으로요? 예시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건데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익 소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유튜브에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라이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 거죠. 우리가 담지 못하고 있었을 뿐.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은 지금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실제 사례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캐슐랭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공감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했더니 제가 볼 때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맞아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10분 중에 9분은 먹을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한 분은 진짜 따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해서 그거 드시겠죠. 똑같이. 더 영상을 자주 찍는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냥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말고 똑같이 투자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저기 알려주는데 그냥 한 템포 늦게 그냥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수익 소비도 결국에 우리가 맛집을 고르거나 할 때의 피로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해소해 준다면 너무 좋죠. 그런 거는 저도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면 책 뭘 읽을지라는 고민을 할 때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오래 읽으면 좋을 책 이래가지고 다 뽑아주는 거예요. 게임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는 좋은 거니까 수익 소비를 조금 더 강조하는 컨텐츠를 올해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와서 저 말은 참 마음에 드네요. 수익으로 소비하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노벨재단의 마지막 비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노벨재단이 120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5%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 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표를 보시면 10년 후에는 원금의 1.6배, 30년 후에는 원금의 4.3배, 50년 후에는 원금의 11.5배, 100년에 도달하면 원금의 131배만큼 커지게 됩니다. 자, 노벨재단은요, 한 사람의 사이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 국민연금도 한 사람의 사이클에 가까울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게 영속 가능하도록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노벨재단처럼 100년, 200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초장기에 대한 복리 효과는 100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131배입니다. 자,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초반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를 최대한 일찍 해야 하는 이유죠. 만약 20대라면 60대까지 40년 남았고요. 30대라면 30년이 남았을 거고 40대라면 20년의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있든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벨재단이 120년 동안 상금을 계속 줄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투자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 세금 혜택, 수익으로 소비하는 원칙, 그리고 시간의 마법을 꾸준히 활용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노벨재단만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연금저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와 같은 절세계좌를 꾸준히 투자하고 효과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며 은퇴 이후에는 수익으로만 소비하는 습관, 이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노벨재단처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정답지 같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지만 정작 키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실행? 맞아요. 실천 가능한가, 실행 가능한가, 유지할 수 있는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그 결과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특히 연금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계속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계속 부을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소비를 반드시 일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속 가능한 방법이 수익 소비라는 거죠? 네. 모든 걸 아껴서 노후로 다 보낸다면 현실이 되게 힘들잖아. 그죠? 현실이 힘들어지면 지속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이론 자체만 본다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노후 준비하는 건 자산 배분하고 세제혜택 받으면서 돈 벌면 수익으로 소비하고 꾸준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완전 정답지. 마치 이런 거예요. 명문대 어떻게 가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오답노트를 잘 작성하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금액 어떻게 쪼갤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또는 루틴을 어떻게 짜면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그 나머지를 메꾸기 위한 거죠. 어쨌든 내가 실행을 계속 하려면 나한테 맞는 걸 해야 되니까. 네, 정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있으니까요. 음. 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무려 40페이지가 진행되는 동안요, 그 어떤 계좌에 대한 공부나 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S&P 500이라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죠? 자, 그만큼요, 투자의 거의 절반은 답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아니라, 마인드를. 그쵸, 항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항해를 하는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나의 체력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또는 그 긴 기간 동안 지겨운 이 시간을 나는 어떤 걸 하며 버틸 수 있을까, 어떤 걸 하며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투자는 특히 뭔가 숨어있는 답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적인 투자는 그럴 수 있어요. 보물찾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연금 준비는요, 아주 길고 지루한 등산일 뿐입니다. 등산 좋아해요? 아니요. 저도요. 근데 등산 왜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봐요. 왜 나는 등산이랑 잘 안 맞지? 자, 낚시해봤어요? 아니요.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거는요, 기다림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지겨움으로 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사색으로 채우고 생산적인 걸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즐기는 취미를 가지는 거죠. 아, 그게 그러면 연금 모아가는 과정에서 수익 소비가 그렇게 되겠네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노벨 재단의 운영 과정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의 연금에도 이런 좋은 원칙, 원리들을 잘 차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계좌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의 고민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찍 주무시고요. 아마 이미 잠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돈 버시는 행복한 성토의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